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작심 발언을 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 다 말하겠다던 안 선수는 싸우려는 게 아니라며 협회와 상의 먼저 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갈등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뒤 협회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선수 관리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협회와 일단 대화를 해보겠다면서 말을 아꼈는데 아침에 먼저 입국한 협회 측은 갈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처음 회동하고 그간 방치돼 온 주요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연일 민주당에 제안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인 오늘도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8월 중순을 지나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술에 만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슈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근 기자. 네, 김대근입니다. 네, 슈가의 음주운전 언제 적발된 겁니까? 네, 그룹 BTS 멤버 슈가는 어젯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 술 냄새가 나자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슈가는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 소집 해제 예정입니다. 경찰은 슈가가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본 배경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BTS의 멤버 슈가가 이번 음주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슈가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슈가가 운전한 건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 냄새가 났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쓰레기 수거차와 환경미화원을 그대로 덮칩니다. 잠시 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달아나자 함께 있던 동료가 뒤쫓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새벽 1시쯤 충남 천안에서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20대 A씨가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 뒤에서 일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운전하던 차가 교차로에 한동안 멈춰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검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1.6km 정도 거리를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도주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환경미화원은 올해 2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입사해 맡은 일을 묵묵히 해오던 청년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정도 많고 누구보다 조금 앞서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있었고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인 A씨가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잠들어 신호를 받고도 멈춰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가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술을 마신 뒤에 2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경미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가 있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범행 닷새 만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변변한 직업 없이 여인숙에 머물던 A씨는 노숙 생활을 하던 지난해 5월쯤 환경미화원인 피해자와 안면을 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친분은 있었지만 자주 다퉜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 인정. 안녕하십니까.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범행 도구는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살갑게 대했는데 무시하는 말투에 화가 나 홧김에 지니고 있던 흉기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쌓인 감정이 이날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도로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려던 8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여성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로 밝혀진 이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가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시간,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80대 남성 A씨가 경찰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 품 안에는 집회를 열기 위한 천막이 보이는데 이를 설치하려는 걸 경찰이 막는 모습입니다. 다른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도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집회를 열 수 없는 시간이라고 공지하는데 천막을 갖고 대치하던 A씨가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여자 경찰의 뺨을 후려칩니다. 할 수 없는 시간이 당황한 경찰들은 곧바로 제압에 들어갑니다. 난데없이 뺨을 맞은 여경도 흥분한 모습입니다. A씨는 경기도 의사회 관계자로 확인됐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공무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수행했습니다. 선생님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A씨가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려고 한 시간은 새벽 5시 40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엔 집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개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천막과 현수막 등은 도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수돗물과 전기가 끊긴 인천 아파트에 닷새 만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1581세대 아파트의 수도관 복구를 어제 오후 4시쯤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관 손상으로 누수가 일어난 한계동 139가구는 여전히 단수 상태입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가 끊긴 4개동 477세대에 오는 9일 전력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때문에 가상자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면 운영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는데도 거래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 살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루나코인 1,300여 개를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송금을 위해 필요한 2차 주소를 써내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는 A씨가 보낸 코인을 다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닌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코인이 잘못 입금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업비트에 코인 복구를 요구했지만 거래소는 새로 규칙이 시행돼 관련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며 시간을 끈 겁니다. A씨의 요청은 3월부터 5월까지 10번 넘게 이뤄졌는데 그 사이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1억 4,700여만 원에 달하던 자산 가치는 99.99% 넘게 폭락해 500원대가 됐습니다. 사실상 돈을 모두 잃은 A씨는 거래소가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에 돌입했고 2년 만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운영사가 가상자산을 복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도 이행을 지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두나무 측은 지체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거란 주장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4월쯤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해 루나코인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증이 부족하단 겁니다. 이번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거래소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거래소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동종 소송이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자산 가격 폭락에 거래소가 책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건 아닌 만큼 권도영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일본 도쿄를 출발해 인천을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기장 건강 이상으로 지연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전 9시 20분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KE706편 기장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겨 새 기장을 급파해 6시간 반 정도 지연된 오후 3시 53분에 이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장은 현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승객에게 식사 쿠폰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일본 도쿄에서 인천으로 와야 했던 에어서울 항공편의 이륙이 16시간 지연된 뒤 뒤늦게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에어서울은 어제 오후 8시 5분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려던 RS704편이 기체 점검으로 이륙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예정 승객은 190여 명이었는데 승객들은 공항에서 노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어서울은 탑승객들에게 항공요금을 전액 환불하고 한국인에게는 10만 원, 일부 외국인에게는 만엔을 보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폭락과 폭등을 오갔던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은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83% 오른 2,568.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가 사들이면서 전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도 2.14% 올라 748.54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2원이 오른 1,376.8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다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힘을 보탠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되면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데도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에 거듭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을 재차 촉구하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건 피해지가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고 정책적인 자신감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우리 토론하면 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5천만 원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데 이어 올해 첫 증시 개장일에도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내 증시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앞서 두 차례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도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곧 세 번째 발의를 공언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공작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당 전당대회 내내 강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특검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냐며 시간 끌기용이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시간 끌기는 저급한 범죄 은폐술에 불과합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유효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깐족거리며 비평만 할 겁니까? 민주당은 국민명령을 받들어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번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억지로 누명을 씌운다며 사기 탄핵 공작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 공익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지인들과 나눈 얘기를 부풀려 의혹을 제기한 거라며 사건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 의혹을 제기한 최재형 목사가 악질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인물이라고 깎아내리며 탄핵 추진에 중독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탄추니즘이라고도 그랬는데 정말 그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입법기관으로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화를 시작하긴 했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할 특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응이 주목되는데 전국이 또 한 번 출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4명이 선정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진동 대구고검장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박 장관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총장 임명을 제청한 뒤 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착수 3년 만에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4명을 기소한 건데요.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 거래 의혹 수사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기소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뒤 대한변협의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소송 자문을 해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액의 보수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됐는지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50억 클럽 인사인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홍 회장이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약속한 이자 1,400만여 원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먼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까지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남은 인사들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해달라는 김만배 씨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출신 성모 씨는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는 1억여 원을 각각 김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지자체 정책자금 6천억 원을 추가해 1조 2천억 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정부 대책을 종합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2,783억 원,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는 3,395개입니다. 2달이 넘었던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기한을 감안하면 총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차 대책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5,600억 원 지원을 밝힌 정부는 지자체 재정 6천억 원도 추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정부 자금은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은 3%대 금리로 2천억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금리 4% 안팎으로 3천억 원 규모 대출을 시행합니다. 피해 기업은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일반 상품 환불은 이번 주 안에 마치고 여행이나 숙박, 항공권 분야는 다음 주에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도 강화합니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피지사의 정산 기한을 법제화하는데 대규모 유통업법 기준인 40일에서 60일보다 짧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피지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상품권 발행업체도 선불 충전금을 전액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구체적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하루 사이 100명 가까이 증가하고 사망자도 또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신고 현황을 보면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가 97명 늘어나서 올해 환자 수는 모두 1,9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져 지금까지 사망자는 18명을 기록했습니다. 가을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가 왔지만 계절은 아직 한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김구루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떼약볕에 한껏 달아오른 아스팔트가 말 그대로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 무려 50도를 웃돌았습니다. 대표적인 시민 휴식처라지만 이런 불볕 더위에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 앉은 시민들은 부채로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이렇게 양산으로 가려봐도 습도가 워낙 높은 탓에 푹푹 찌는 무더위를 견디기엔 역부족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낮 기온은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도를 웃돌았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외가리조차 따가운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처럼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앞다퉈 실내로 향합니다. 그냥 데프리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못 돌아다니겠어요. 저희도 이제 카페 들어가려고 했는데 웨이팅 하라고만 해서 지금 다른 실내에 찾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더위를 피하기 가장 좋은 곳은 역시 해수욕장.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튜브에 의지해 파도에 몸을 맡겨보기도 합니다. 모래사장에 마련된 파라솔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모래놀이를 하며 추억도 쌓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바다에 나오니까 시원하고 또 모래놀이도 하고 바다에서 파도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이런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더위 상황과 전망 살펴봅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더웠는데요. 가장 기온이 크게 오른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이 절기 입추입니다. 입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가장 높게 오른 곳은 경주로 38.4도를 기록했고요. 그 밖에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사람 체온인 36.5도를 넘어선 곳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도 33.4도로 역시 찜통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더위가 밤에도 식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 기온이 26도, 강릉 28도, 대전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서울은 18일, 강릉은 20일 연속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광주 33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며 역시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식히지 못하고 오히려 습도만 높여 불쾌감이 무척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 곳곳에 오후까지 5에서 50mm, 경기 서해안에는 6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에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열대야와 찜통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응급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이 반년째 평행선을 달리면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 축소 운영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전문의가 부족한 응급실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군의관 250명과 공보의 184명 가운데 파견 기간이 끝나는 이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이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 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습니다. 또 응급실 전문의에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법령 개정 작업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오자 대한응급의학회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 상향과 중증, 응급 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이라며 응급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대로 저조한 직후 공언했던 대로 다시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년차에서 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재모집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무관심인 탓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실상 파행으로 또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최근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상이 담긴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이번에는 사령관과 여단장의 법적 다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 정보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의 내부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사령관인 A 소장과 여단장인 B 준장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5월과 6월 A 소장이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사 영해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B 준장이 무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입니다. 급기야 A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B 준장의 하극상을 보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B 준장은 이에 맞서 상관인 A 소장을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 준장은 고소장에서 A 소장이 보좌관을 시켜 출퇴근 동향을 감시했고 지난 6월 보고 과정에서는 결재판을 던졌다며 하극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현역 장군끼리 법적 다툼을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육사 3년 후배인 A 소장이 B 준장의 상관으로 오며 신경전이 발생해 갈등의 한 축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보사에서는 최근 첩보를 수집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이 구속되면서 한 차례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보사령부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요. 이런 가운데 정보사 내 최고위급 장성 간 다툼이 이어지면서 기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군내에서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외와 대북 첩보 임무 등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자 대부분의 임무가 기밀에 붙여질 정도로 보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신규 교사 임용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이 줄면서 초등교사 임용도 줄었는데 방과 후 돌봄 교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1, 2년 동안은 임용 교사 숫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신규 교원 숫자도 지난 10년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는 3,100여 명을 뽑는 데 그치면서 초등교사 임용고시 붙기가 그야말로 바늘구멍 통과하기였는데 내년에는 1,000명 이상 늘어난 4,245명을 선발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선발 인원을 늘렸고 줄어든 건 전남뿐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숫자는 3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교원은 왜 늘리는 걸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늘봄 학교 확대 때문입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는데 아무리 외부 강사를 쓴다고 해도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늘봄 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 지원실장이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채울 선생님을 더 뽑는 겁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1, 2년 정도 신규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 직원을 배치해서 신규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사가 담당하였던 방과 후 업무와 돌봄 업무까지도 전담 인력이 맡게 될 계획입니다. 결혼이 잦은 중학교 선생님도 올해보다 300명 정도 더 뽑습니다. 25학년도 임용고시는 오는 11월 9일 1차 시험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면접과 수업 실현 등을 치르게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미국 공영 매체 NPR과 PBS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일에서 4일 등록 유권자 1,5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양자 대결 시 51%의 지지율로
트럼프 48%를 3%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폭탄 발언을 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 전념하고 싶은 호소라고 한결 누그러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도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쟁점인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세영 선수가 원래 한국에 돌아가면 자세히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메달을 따고 사실상 금이 환영을 한 건데 네.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어땠습니까, 분위기? 선수도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취재진의 열기가 워낙에 뜨거웠고 또 지금 발언이 나왔지만 저 발언이 한국 와서 한 거의 전부의 발언을 저희가 다 들려드린 거거든요. 예. 4시 반 정도에 인천공항에 떨어졌는데 착륙하기 2시간 이전부터 취재진 모였고 구경하는 인파까지 몰려들면서 정말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사실 안세영 선수가 이 귀국 인터뷰를 하는지조차 현장에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누가 나와가지고 뭐 여기서 합니다라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기자들끼리 알아서 그냥 마이크를 놓고 여기로 한번 데리고 오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금이 환영이니까 뭐 잘했다 꽃다발도 걸고 현수막도 세우고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선수들 와서 은메달 땄던 혼합복식 팀도 같이 들어왔는데 별도의 기자회견 없었고요. 안세영 선수 저 짧은 발언을 남기고 모두 소속팀인 삼성생명의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 딴 정말 셔틀콕 여제로 우뚝 서고 돌아온 건데 조금 어수선하고 조금 아쉽고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안세영의 그 파리 현지 네. 기자회견 불참도 사실 진실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파리에서 메달을 따면 이제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좋냐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현장에 안세영 선수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체육회 설명으로는 안세영 본인 의사에 따라 불참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정작 이 장면은 이제 파리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는 모습인데요. 이때 기자들 만나서 안세영 선수가 나 그 자리 안 간다고 한 적 없다.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 선수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냐. 도대체 누가 가지 말라고 한 거냐라고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오늘 돌아와서는 전체적으로 뭐 오해가 있는데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톤을 많이 누그러뜨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논란이 많은데 말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협회와 상의를 한다 그랬는데 뭘 어떻게 상의를 한다는 걸까요? 그러게요. 만나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데 보도자료가 방금 배드민턴 협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래는 저 배드민턴 협회 회장 등 임원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임원이 오늘 아침 8시 반에 김택규 회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기자들 만나서는 보도자료 쓰러 일찍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핵심은 협회와 안세영 측 갈등 없었다. 그리고 부상 오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 보도자료 보면 다 이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자는 아마 열악한 협회 사정에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협회 보도자료가 6시 조금 넘어서 방금 나왔는데요. 예. A4 10장짜리입니다. 제가 이제 2쪽씩 했는데도 굉장히 빽빽하게 말이 써 있어요. 예. 근데 10장 중에 절반은 이제 타임라인 어떤 일이 있었고 몇 시에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런 내용이고요.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문제점을 파악하겠다. 근데 전체적인 톤은 우리 할 만큼 했고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이런 내용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일단 짚어보면 무리하게 국제대회 참가시킨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진이 왜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발 관리를 하겠지만, 재발 방지를 하겠지만 우리가 억지로 선수들 뭐 아픈데 내보낸 적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문제가 된 부분이 그 트레이너 부분이잖아요. 예. 전담 트레이너가 있었는데 왜 올림픽 직전에 계약을 종료했는지, 왜 현지에 같이 가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해당 트레이너가 파리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안세영 선수가 떠나기 직전인 7월 12일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을 종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현지에서 그 파리 사전 훈련 캠프에서 안세영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추가로. 그래서 아파했는데 여기에 서울에서 한의사를 급파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한의사를 필요로 해서 서울에 있는 한의사를 급파하면서 경비 1,100만 원까지 들여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라는 설명도 곁들였고요. 예. 또 복식, 뭐 단식 선수한테 복식하라고 우리 종용한 적 없고 기자회견 불참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5장 정도는 이제 지도자들이 쓴 경위서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배드민턴 코치 5명, 총감독 이하 코치 4명 해서 총 5명의 사인까지 들어간 얘기가 있는데, 여기 예. 보면 우리 코치진 전원은 올림픽 준비하면서 12명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해 최고 경기력 유지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혹시나 선수들이 불편함 느낀 거 있다면 사죄 드리겠지만 어떠한 사적 감정이나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수와 협회를 포함한 누구와도 공방을 지양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최대한 찾고자 한다. 누구를 탓할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땐 이랬고 부상을 설명했을 때 뭐라고 우리가 응대했고 어떻게 조치했고 이걸 설명한 이후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낸 이유가 뭐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최소한으로 바로잡고자 함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인을 곁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안세영 선수도 나 싸우려고 한 거 아니다라고 했고, 협회도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짚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서로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주장하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예. 네. 앞서서 김태규 협회장이 지금 안세영 선수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앞선 발언 한번 다시 듣고 오시죠.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했고 오진 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보도자료 때 같이 내드릴게요. 네, 저게 오늘 아침 8시 반쯤에 들어와서 했던 발언이고 예. 그 결과가 방금 보도자료로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다음 얘기하기 전에 이런 보도자료를 쭉 봤을 네. 때 지금까지 취재해온 취재 기자로서 이런 논란이 좀 일단락 될 것 같으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안세영 선수와 감독이랑 주고받은 그 문자 몇 월 몇 시에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고 이 선수가 이렇게 왔고 우리는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내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공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또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어찌됐건 말을 아끼고 지금 귀가를 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향후 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공개할 수 있는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여기 보면 훈련하다가 발목을 다친 상황에 대해서 뭐 치료를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코치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쉬고 메디컬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한국 가서 치료받고 다시 오거나 한의사 선생님이라도 알아봐주는 게 맞는데 코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주고받은 내용이 많고 이 말을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말을 드려도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의 관계를 또 알 수 있는 그 대화이기도 하고 이 내용 자체에 주고받은 시간이나 대화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네. 생각보다 되게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대화 내용까지도 그렇게 언급할 정도였으면요. 네. 다시 또 처음 얘기로 가보자면은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서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한 내용은 네. 협회 전반의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예.
금메달을 딴 최고의 순간 정말 기쁩니다. 누구누구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오던 건데 예.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안세영 선수가 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믹스존이라고 이제 금메달 따고 경기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만나는 중계사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공식 메달리스트 기자회견 또 그 밖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협회에 실망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릎 부상을 초반에 오진을 하고 그 이후에 좀 고생을 했던 게 아마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부상 관리뿐 아니라 선수 육성이나 훈련 방식, 뭐 이를테면 단복식, 뭐 지도자가 어떻다, 여기가 좀 중점이 있다, 이런 등등 배드민턴 협회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멘트가 사실은 배드민턴계에선 제일 주목하는 말이거든요. 예. 이번 사태의 핵심이고 또 향후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들어보면 선수촌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근데 배드민턴은 계속 치고 싶어. 근데 국가대표를 안 한다고 올림픽을 왜 못 나가지? 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대표팀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표팀의 하기는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네,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대표팀 소속으로 하기에는 조금 답답함을 느낀 것 같은데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올림픽 하면 당연히 국가대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말한 것처럼 국가대표,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촌에서 같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못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로서는 올림픽은 당연히 못 나가고 뭐 아시안 게임, 국제 대회 뭐 이런 리그들을 다 못 나가는데요. 배드민턴 협회 규정을 보면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국제 대회에 나가려면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로가 뭐냐면 국가대표로 5년 이상 활동한 은퇴 선수여야 되고요. 나이도 있어요. 여자는 만 27살, 남자는 28살이 돼야지 이렇게 국가대표가 아닌 비국가대표가 국제대회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지금 2002년생 22살인데 앞으로 5년 동안은 협회가 허락을 안 해주면 해외 경기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향후 뭐 지금 법정 소송이나 뭐 분쟁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계의 말을 종합을 하면 안세영 선수도 과거 수영의 박태환이나 피겨의 김연아 선수처럼 별도의 후원사 데리고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서 개인 자격으로 해외 투어를 좀 돌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뭐 세계 1위고 정말 셔틀콕 여제 확인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잖아요. 예. 동료 눈치 안 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맞춰진 시스템 하에서 정말 열심히 충분히 재밌게 훈련하고 운동하고 대회에 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리그 또 대회 돌면서 경험도 쌓고 경기력도 올리고 또 상금도 벌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다는 뜻이 녹아 있는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이용대 선수도 이 나이 관련해서 협회와 좀 마찰이 있었고 은퇴했다가 다시 국제대회를 나갈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때도 아마 비슷한 똑같은 논란입니다. 그래서 예. 그때도 아마 근데 그 선수는 국가대표 경력을 당연히 채웠었고 나이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이후에 이게 잘 해결이 돼서 해외 리그를 돌고서 시합을 했거든요. 네. 그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촌에서 매일 합숙하면서 운동하는 거에 이제 갈증이나 답답함이 있고 우리 대표팀이 이제 복식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단식을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배드민턴 협회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운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언론에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3년에 그 이용대 선수 이 내용도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도핑 규정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가 됐던 거. 제일 처음에 저 때도 기자여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이용대가 자격 정지, 세계 도핑으로 자격 정지 받았다 하니까 이용대 선수가 약한 거야?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랬죠. 근데 뭐냐면 세계적인 선수는 다 세계 반도핑기구 관리 아래 있어요. 그래서 와다에서 나와서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피 뽑고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용대 선수가 3번이나 도핑 검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용대 선수는 자기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와다에 이 선수가 지금 몇 월 며칠에 어디 있다라고 이제 미리 소재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각자 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가
단체로 통째로 해왔는데 그걸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제대로 입력을 안 한 거예요, 기입을. 예. 그래서 협회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용대 선수가 자격 정지가 났었고, 그래서 덴마크 그 세계 배드민턴 연맹 청문위원회까지 가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년 정지가 있었던 거고요. 결국에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서 거기서 이제 이게 통해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배드민턴 우리나라 협회에 4만 달러, 당시 5,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고 끝냈던 사건이 있는데, 뭐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과거에 있었던 각종 구태들, 잘못한 일들이 자꾸 다 회자가 되면서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배드민턴 협회 규정이 아까 만 27살이 될 때까지는 대표팀이 아니면은 대회 못 나간다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게 배드민턴 협회 규정 내규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게 꼭 27살일 이유도 없는 거고 25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협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정도 나이가 한창 정성기일 때까지는 선수가 대표팀에 있어줘야 우리 선수 대표팀의 경기력도 유지가 되고 다른 선수들이랑 형평성도 맞출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나가고 먹고 자고 하는 돈이 메인 스폰서에서 나오는데 이게 요넥스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요넥스의 라켓, 신발, 옷 입고 시합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연간 290만 달러 정도를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 40억 되는 건데요. 이 돈으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도 나가고 해외 경기도 나가고 꿈나무, 주니어 선수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넥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간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이 아니게 되면 이게 좀 될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최근에 이제 나이키 광고에 등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사진도 있는데요. 나이키와 어떤 후원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맺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다만 배드민턴 협회와 요넥스가 계약을 맺을 때 동종 업계, 그러니까 스포츠 업계의 스폰서는 둘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요넥스 입장에서는 또 협회 입장에서는 이 광고를 보면서 조금 당황스럽고 난처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개인 경기에 나서는 피겨 김연아 선수라든지 수영 박태환 선수, 이런 경우도 이제 개인이 직접 스폰서와 이 협의를 통해서 훈련 비용도 충당을 받고 그에 합당한 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안세영 선수는 그게 좀 어렵습니까? 협회에 뭐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협회의 그 시스템이 품기에 너무 큰 선수, 너무 천재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협회가 우리가 해줄게, 27세 그 풀어줄게 이런 얘기를 정하기도 논의하기도 전에 이 선수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등장을 해서 금메달을 딴 거고, 어떻게 보면 MG의 등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회가 꼭 잘못했다, 선수가 너무 되바라진 거 아니냐, 혹은 너무 피해자다, 어떤 것도 아직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누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스스로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폭탄 발언을 며칠만 좀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동료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는 결과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또 절박했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에서 했던 말 중에 금메달의 원동력이 분노였다, 분노가 내 원동력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게 된 이유가 내 말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7년간 참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왜냐하면 배드민턴 협회에서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협회에서 일을 하면서 협회와 관계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부조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메달을 따고 내 목소리에 모두가 주목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를 하면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전담팀 이런 얘기도 했고, 외국에서 해외 투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제가 봤을 땐 이게 핵심인데,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배드민턴 인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인도 배드민턴에 푸살라 신두라는 선수가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리우 올림픽 때 은메달 딴 첫 여성, 이제 인도의 첫 여성 메달리스트인데 포브스 발표 연간 수입 여자 톱 10에 계속 든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난해 수입이 710만 달러, 92억 원. 그리고 그 전에도 보니까 계속 100억씩을 벌어왔더라고요. 근데 물론 인도의 특수성이 있겠죠. 워낙에 처음 나온 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
조금 인구도 많고 예. 뭐 영웅이기도 한데 사실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다니면서 이런 선수들을 보는 거잖아요. 외국에 트레이너 뭐 2-3명씩 끌고 다니는 선수들도 보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선수들도 보니까 근데 우리 팀에서는 복식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 단식의 전문가는 잘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27세까지 내가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합리적으로 좀 풀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소통 방법에 있어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입니다. 네.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가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봉합을 잘하고 개선을 네. 해서 우리가 나름 뭐 안세영 선수도 그렇고 네. 동료 선수들도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걸 좀 손질해야 될까요? 뭐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 국가대표가 모여가지고 선수촌에서 먹고 자고 으쌰으쌰 하면서 단체로 훈련하는 시대는 이게 맞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네. 체육계도 그렇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따지고 보면 오늘 여자 골프 시작했지만 예. 선수촌 입촌 안 하잖아요. 이 선수들 그렇습니다. 각자 투어 돌면서 하다가 모여서 국가대표 태극마크 달고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안세영 선수도 그러니까 행복한 훈련, 행복한 선수로 배드민턴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협회 또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양쪽 다 뭐 싸우려는 건 아니다라고 한 네. 만큼 좀 건설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좁은 매트 틈에 5살 아이를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관장이 아이를 매트에 넣기 전에도 때리거나 60차례 강제로 다리를 찢는 등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살 아동을 말아 세워둔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태권도 관장 A씨. 앞서 A씨는 피해 아동에 대해 자신이 예뻐하던 아이라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에게 하실 말 없어요?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매트에서 꺼내줘야 한다는 다른 사범의 건의를 거절하고 CCTV로 아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장시간 매트 안에 내버려둔 점, 아이가 혼수 상태로 발견된 뒤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CCTV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복구한 CCTV 영상을 통해 추가적인 학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리고 60번 정도 아이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식으로 다리 찢기를 한 데 이어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아이가 매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매트 구멍에 아이를 거꾸로 밀어넣고 27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트 높이는 124cm, 구멍 지름은 18에서 23cm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12일 매트 구멍에 갇혀있다 질식해 혼수 상태에 빠졌던 피해 아동은 결국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에서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한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인천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린 뒤 붙잡혀간 경찰서에서는 방화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특수 상해를 가했고 체포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공용 물건을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초기 진화용 장비인 질식 소화포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불이 난 단지의 수도는 재개됐지만 전력 공급은 복구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며칠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고가도로 아래 전기차에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질식 소화포로 초기 진압에 나섭니다. 불이 난 차량을 소화포로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해 불이 커지는 것을 먼저 막고 이후 완전 진화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 같은 질식 소화포를 인천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24억 원을 들여 1,600여 단지에 하나씩 모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5개년 그 전체 예산 그 24억을 25년도 예산에 편성 심의 의결을 해서 1,600 단지에 한 개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소방본부는 아파트 단지별 안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불이 난 인천 아파트 단지에는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지 닷새 만입니다. 다만 수도관 손상으로 인해 누수가 일어난 한계동 139가구는 여전히 단수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복구 작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쯤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이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는 여름 피서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대형 물놀이장이 들어선 건데요. 지난해보다 2배로 커진 규모로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이 그곳을 찾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더위는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 열대야를 한번 제가 이겨내보고자 이 워터파크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발만 담갔을 뿐인데도 벌써부터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뒤를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면서 더위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놀아서 마치 물 만난 물고기 같은데요.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 개장한 서울 썸머비치는 물놀이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구성됐는데요. 오는 11일까지 매일 낮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는 광화 워터파크는 길이 40m의 대형 수영장과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워터슬라이드 2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높이 3m에서 내려오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는 인기 만점입니다. 워터파크는 하루 오브제로 운영되며 중간중간 청결을 위한 수질 관리를 실시하는데요.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관리 요원을 포함해 30명이 넘는 안전요원이 매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파크를 즐기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얘랑 같이 너무 더워서 여기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 탈 때 너무 짜릿했어요. 이 밖에도 세종대왕 동상 전년에 조성된 썸머피서존은 방문객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비치 파라솔, 그늘막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소상공인들과 손잡고 여름 소품 벼룩시장 부스와 음료 푸드트럭도 배치했습니다. 또 명량분수와 한길분수, 터널분수 등 다양한 분수 놀이터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조시설과 탈의실, 그늘 정자와 평상도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편리한 물놀이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까운 도심에서 물놀이와 휴식을 즐기는 이곳으로 오셔서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쿠팡 멤버십 와우 가격이 신규 회원에 이어서 기존 회원도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쿠팡 측은 와우 회원 가입자들이 무료 배송과 반품, OTT 서비스, 음식 배달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멤버십 가격 인상으로 이커머스 업계에 지각 변동이 올까요? 과거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른 회원 이탈 여파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70% 넘는 멤버십 가격을 했는데 이후 2년 동안 회원 수는 약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먼저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요금을 60% 가까이 인상했는데요. 요금 인상이 발표된 4월 대비 지난달 쿠팡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5%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쿠팡이 아마존을 따라가는 행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무료 반품과 빠른 배송, OTT, 음악, 특화 상품 등을 내건 멤버십 구독료를 꾸준히 인상해왔습니다. 달러 기준이고요. 연간 기준입니다. 오히려 전 세계 멤버십 가입자 수는 2018년에 1억 명, 2020년에는 2억 명을 넘겼습니다. TMF 사태로 쿠팡이 일부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쿠팡의 2분기 실적은 10조 매출을 기록하고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자회사의 영업 손실과 공정위 과징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 월 회비가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신규 회원에게는 이미 적용된 가격이지만 이제 기존 회원도 3,000원 정도로 더 내야 합니다.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의 인상 소식,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비싸지고 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만큼 편하긴 하니까 그래도 저는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유지해 보다가 부담이 좀 되면은 좀 해지할 생각이긴 합니다. 지난 4월 쿠팡이 가격 인상 결정을 내린 뒤 경쟁업체들은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쿠팡족을 잡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회원 수가 줄어들지 관심이었는데 3개월간 한 번 이상 구매한 회원을 뜻하는 활성 고객 수가 2분기 2,170만 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습니다. 한편 쿠팡의 2분기 매출은 10조 357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손실이 342억 원 발생하며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부과할 과징금 추정치 1,630억 원과 자회사 파페치의 영업 손실 424억 원이 영업 손실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과징금과 파페치의 영업 손실을 빼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1,700억 원에 달하고 타이완 사업과 쿠팡 이츠 등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김범섭 의장은 쿠팡의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티몬 UMF 사태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에는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3등, 4등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실제로 알리와 테무 등 지난달 결제 추정 금액이 1년 전보다 64% 증가하며 티몬과 위메프 고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추정돼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지만 중국식 커머스의 공세 속에 쿠팡이 계속 성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가 부진하다는 판단을 9개월째 유지했습니다. KDI는 경제 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KDI는 반도체 경기가 생산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다소 정체된 가운데 소매 판매액과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나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 메시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정 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뀝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와 입점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 대표, 공익위원과 정부 특별위원으로 이루어진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서 오는 10월 중에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상생 방안과 별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지난 4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상황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12대 중과실 사고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리자가 외부 차량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아파트라면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나 차량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난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학생이 숨진 사건도 유사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더욱 무거운 죄가 내려지는데요. 이 사고가 난 캠퍼스는 관리자가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모호한 제도가 적용되는 동안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2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통 시스템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는 17일부터 안전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내 도로. 버스 옆으로 오토바이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이내 헬멧이 버스 옆으로 나뒹굽니다. 내리막길에서 버스를 미쳐보지 못한 오토바이가 그대로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또 다른 대학 캠퍼스에선 가파른 비탈길 곡선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어이없게 정면 충돌합니다. 주차된 차에 가려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이 차에 치이는가 하면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선 자전거 추돌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모두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주요 대학 17곳에서 난 교통사고는 모두 359건, 2년 사이에만 6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났던 건 서울대학교로 면적 대비 사고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 캠퍼스는 산 비탈길을 따라 지어져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곳과 마찬가지로 신호가 없는 기형적인 모양의 교차로에선 특히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장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차로 같은 데서 학생들이 내가 이거 옆에서 차가 나오고 버스가 나오는 거를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때문에 오는 17일부터는 캠퍼스 내 안전기준이 강화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대학 캠퍼스 도로를 도로 외 구역에서 아파트 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단지 내 도로로 편입시키면서 교통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도 받게 되는 등 대학 총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설치하면 됐는데 이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시설과 동일 규격을 가지고 이제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대학 내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무단 횡단이나 과속, 무면허 운전을 한다고 해도 중대사고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려운데 학생들의 안전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신자용 대검차장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 이진동 대구고검장과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후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심사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은 최근 검찰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엄중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하에서 오늘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입니다. 2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후보자는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먼저 사법연수원 28기인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 과장과 국장을 모두 지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연수원 26기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당시 부장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근무연을 맺었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차관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장남이기도 합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통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또 다른 특수통 임관혁 서울고검장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며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정윤회 게이트 사건 등을 수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2019년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추천위가 추려낸 후보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에 종료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초쯤 차기 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신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던 만큼 퇴임 전에 관련 수사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꾸준히 세계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을 기획, 평가,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전윤중 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산기평의 모토가 산업의 내일을 읽고 기업의 오늘을 이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국민 경제를 혁신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서 우리 산업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기업이 현재 필요한 연구 개발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토를 마련했습니다. 예. 지금 이 급박한 정세 속에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건데요.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의 우리 산업, 우리 기업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디지털 전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즘 날씨가 많이 덥긴 한데 그린 전환 그리고 세계 경제 지금 기술 패권 경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지털 그린 전환 산업화를 전환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미래 변화에 맞춰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정리돼요. 첫 번째는 우리 주력 산업,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그러니까 주력 첨단 산업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고요. 예. 우리 산업의 근간이고 허리라고 할 수 있는 흔히 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데 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는 거하고 기후변화 대응이랄지 재난 안전같이 삶의 질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 확보, 그다음에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역점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시는 것처럼 산업 정책을 하는데요. 산업 정책의 핵심 수단이 기술 개발입니다. R&D,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산업 정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성장과 국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거고, 그 수단을 기술 개발을 저희 기관이 맡고 있고요. 저희 소재지는 대구에 있고 저희 인력은 한 450명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저희가 1년에 3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사업은 137개의 사업으로 나눠지고 세부 연구 과제는 한 3,700개 정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저희 기관을 표현해봤습니다. 예. 세계적인 IT 디지털 경향이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뭐니 해도 인공지능, AI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어떻습니까? 예, AI는 그 자체가 기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경제 전반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AI라고 할 수 있고요. 이 AI를 우리 산업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에 맞춰서 AI를 산업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지금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모든 기술 또 제품에 요새는 AI가 다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AI 자율제조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는 뭡니까? 어떤 지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을 높이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결합하고 융합하고 활용해서 우리 자동차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반도체와 같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좀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산력도 높이고, 그리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고 또 좀 위험한 일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조업 전반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그리고 경쟁력도 높이는 그런 AI 자율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제조업이 우리나라를 또 앞으로 먹여 살리고 이끌어 갈 건데 AI가 도입되게 되면 공장에 사람이 사라진 거 아니냐, 그리고 아직 AI를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I 자율제조, AI 제조에 대해서 약간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자율주행차 있죠. 그러니까 저희 자동차에 상당 부분 이미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면 지금 자동차의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행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만 운전기사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는 것처럼 우리 제조업 현장을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좀 더 안전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거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또 제조 현장에서, 우리 경제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미래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게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우리 저출산 인구 때문에 인구 줄어들고 또 우리 사람들이 또 근로시간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나 근로시간 줄고 있는 이런 그 인력을 절대적인 수는 줄지만 그 인력을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까? 그 좋은 대안이 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 줄어들고 생산성 줄어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지원하는 그런 도구이자 기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3조 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AI에는 그럼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 숫자를 딱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저희가 하고 있는 3조 원 사업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인공지능, ICT 기술이 결집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AI 자율제조 분야, 제조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좀 배경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AI 제조업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요. 제조업 전반적으로 좀 활용이 되고, 그리고 제조업의 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제조업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이런 그
제조업 전반적 역량 제고, 그다음에 생태계 구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대표적인 선도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을 해서요. 예. 한 올해 한 20개 프로젝트, 한 3, 4년 후에 한 200개 프로젝트까지 늘려가면서 제조업 역량하고 생태계 전반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저희가 현장에서 검증하면서 이렇게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그렇게 운영해낼 계획입니다. 네, 그 다른 분야 지원 계획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제 자율 제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업이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가 가끔 보면 AI가 노래도 부르고 예.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하고 또 좀 부가가치 있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게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조 지원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에도 인공지능 활용되고, 또 이제 또 저희가 미래에 중요한 바이오 같은 경우 새로운 약품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현장에서 실험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 영역, 그다음에 연구 리서치 영역 이런 데까지 인공지능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그게 전부 우리나라 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연구원들은? 저희 그 정부 R&D 과제는 특히 이제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연구 과제를 기획해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연구 과제가 만들어지면 RFP라고 그러죠. 공모 과정으로 나가서 공모가 되고, 그 공모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과제가 이제 선정이 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되는지 저희가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 교육 과정, 평가 과정, 그다음에 이제 관리 운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저희가 연구원들에게 좀 개별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예. 통합적인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R&D 이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참여하고 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서 여기 참여하면 연구 과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연구원들 만나면은 좀 아쉽다고 지원을 좀 더 잘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을 것 같은데 고충은 없었습니까? 예,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지원, 충분한 지원, 그리고 좀 더 자율적인, 그러니까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 같은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 거기 법 규범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지원하고 좀 더 자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연구 현장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의 내일을 읽고 기업의 오늘을 이끄는 상기평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는 벌써 2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푹푹 찌는 열기는 식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6도, 강릉은 28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서울에서는 18일째, 강릉은 20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게 되고, 특히 강릉은 또다시 최장기간 기록을 갈아치우겠습니다. 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강릉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은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네, 내리는 양은 서울과 충남에 최고 50mm, 서해안에는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또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 내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계곡이나 하천 근처에서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시원한 비가 더위를 식혀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비가 내린 뒤 습도가 높아져서 날씨가 더욱 무덥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이 비상인데요. 오늘 집계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 수는 무려 1,900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분을 보충하는 건데요. 우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요.
너무 차갑거나 따뜻한 물보다는 조금 시원한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좋고요. 오이나 수박 등 제철 과일과 채소도 틈틈이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전복죽이나 제첩국 등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수분도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